유타의 꽃. 이 책은 이주한 모르몬 교도들이 안식처를 찾기 전까지 견뎌야 했던 시련과 궁핍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시시피 연안에서 로키 산맥의 서쪽 사면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불굴의 인내심으로 버텨왔다. 사나운 부족, 사나운 짐승, 굶주림, 갈증, 피로, 질병 등 온갖 장애물들이 출현할 때마다 이들은 앵글로 섹슨 특유의 끈기로 버텼다. 그러나 긴 여행과 누적된 공포로 인해 가장 대담한 자들의 마음마저 흔들렸다. 유타의 질펀한 골짜기 위로 햇볕이 내리쬐 때 지도자가 나서서 바로 이곳이 약속된 땅이니 이 천여지는 영원히 우리 것이라고 말했을 때 털썩 무릎 꿇고 앉아 뜨거운 기도를 올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은 과단성 있는 지도자일 뿐 아니라 능숙한 행정가이기도 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지도와 수도로가 그려졌고 이것을 근거로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다. 사방의 농장은 각 개인의 지위에 따라 분배되었다. 장사꾼은 장사를 하게 되었고 장인은 자신의 천분에 맞는 일을 시작했다.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마을의 거리와 광장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농장에 배수시설을 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씨를 뿌렸다. 다음에 여름이 되자 들판 전체가 황금빛 밀 이삭으로 물결쳤다. 새로운 땅에서는 무슨 일이든 술술 풀렸다. 무엇보다 이들이 도시 한가운데 세운 큰 교회는 점점 높아지고 커졌다. 이주민들이 숱한 위험 속에서도 자신들을 무사히 이끌어주신 그분께 바치는 기념물에서는 동틀역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존 페리오와 그의 양녀가 된 아이는 모르몬 교도들과 끝까지 동행했다. 스탠거슨 장로는 어린 루시 페리어를 새 아내와 12살짜리 고집쟁이 아들이 함께 쓰는 마차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이답게 엄마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금방 벗어난 루시는 곧 여자들의 귀염둥이가 되었고 움직이는 포장마차 집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했다. 한편 기력을 회복한 페리어는 유능한 안내인이자 지칠 줄 모르는 사냥꾼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금세 새로운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고 방랑이 끝났을 때는 지도자 영을 비롯한 네 장로, 스탠거슨, 캠볼, 존스턴, 드리버를 제외하고 다른 정착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토지를 분배받았다. 이렇게 얻은 농장 위에 존 페리어는 쓸만한 통나무집을 지었고 해마다 증축을 되풀이하여 종래는 커다란 저택을 만들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행동거지가 민첩하고 손재주가 좋았다. 그리고 무쇠 같은 체력을 가진 덕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지를 개간하는 일에 매달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농장을 비롯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급속히 성장했다. 3년이 지나자 그는 이웃들보다 형편이 나아졌고 6년 뒤에는 유복해졌으며 9년 뒤에는 부자가 되었고 12년이 지나자 솔트 레이크 시티를 통틀어 대여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 되었다. 동료 교인들이 존 페리어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점은 단 한 가지였다.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다른 교인들이 하는 대로 여자를 얻어 가정을 꾸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저 고집불통으로 자신의 결심을 밀고 나갈 뿐이었다. 개중에는 그가 새로 받아들인 종교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재산 욕심이 많아서 돈 드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거라고 쑥덕거리기도 했다. 또 그의 소시적 사랑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도 있었다. 어느 금발의 여인이 동부 연안 어딘가에서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다. 이유야 어찌됐건 페리어는 철저하게 독신을 고수했다. 다른 모든 점에서 그는 독실한 모르몬 신자였다. 그에게는 보수적인 정통파 교도라는 별칭이 따라다녔다. 루시 페리어는 그 통나무집에서 자라났고 양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왔다. 서늘한 산공기와 짙은 소나무 향기가 서린 그곳은 어린 소녀에게 유모이자 엄마 대신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더 크고 튼튼해졌다. 아이의 두 뺨은 능금빛으로 익어갔고 걸음걸이는 더욱 가벼워졌다. 페리어의 농장 곁으로 난 신장로를 걸어가는 나그네들은 날씬한 소녀가 밀밭에 뛰어다니는 걸 보고, 또는 소녀가 아버지의 반야생말에 올라타고 진짜 백이 서부 아이답게 날렵한 솜씨로 말을 모는 걸 보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시절의 일들이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이렇게 꽃봉오리는 꽃으로 만개했다. 세월은 루시의 아버지를 인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부자로 만들어 놓았고, 더불어 루시를 서부 전체에서 으뜸가는 아리따운 미국 소녀로 키워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여자가 되었다는 걸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일은 좀채 없다. 신비스러운 변화는 너무도 미묘하고 느려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녀 자신도 누군가의 목소리나 손길에서 전율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자신의 내부에 어떤 새로운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걸 일깨워준 어느 하루, 혹은 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루시 페리어의 경우에 그것이 자신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그 자체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따뜻한 6월 아침, 성도들은 자신들이 상징으로 삼았던 벌통의 꿀벌처럼 바쁘기 이를 데 없었다. 들판과 거리마다 일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먼지 나는 신장로에는 짐을 잔뜩 실은 노새의 대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모두 서부로 가는 대열이었다. 캘리포니아에 금강바람이 불면서 선민들의 도시를 지나는 길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또한 외진 목초지에서 오는 양떼와 황소떼, 끝없는 여행에 말이건 사람이건 지칠 대로 지친 이주민의 대열도 있었다. 이 잡다한 무리를 뚫고 루시 페리어는 능숙한 솜씨로 말을 몰았다. 격렬한 운동을 한 탓에 소녀의 하얀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었고 긴 밤색 머리칼은 바람에 흩날렸다. 소녀는 시내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뒤 항상 해오던 대로 젊은이답게 겁없이 말을 달리고 있었다. 루시의 머릿속에는 온통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여행에 지친 나그네들은 놀란 눈으로 소녀를 응시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가죽옷 차림의 인디언조차 평소의 금욕적 태도를 버리고 백인 소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도시의 변두리에 다다른 소녀는 엄청난 소떼가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떼를 몰고 있는 것은 평원에서 온 거칠어 보이는 목동 대여섯이었다. 소녀는 참지 못하고 소들 사이로 말을 몰아넣어 얼른 이 장애물을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빈틈으로 말을 몰아넣었는가 했는데 소녀는 어느새 부리부리한 눈에 긴 뿔이 달린 황소들의 무리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 소녀는 가축 다루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소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으나 소들의 끝없는 행렬을 뚫고 나가기 위해 틈이 보일 때마다 말을 재촉했다. 그러나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황소 하나가 긴 뿔로 말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그러자 말은 미친 듯 흥분해서 맹렬하게 코를 불며 뒷발로 일어서서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웬만한 노련한 기수가 아니라면 누구든 말에서 떨어지고야 말 상황이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흥분한 말이 뛰어오를 때마다 황소들은 다시 뿔로 받았고, 이 때문에 말은 더욱 미쳐 날뛰었다.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장에 꼭 매달려 있는 것뿐이었다. 자칫 말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겁에 질린 육중한 짐승의 발굽 아래 밟혀 죽을 판이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당황한 소녀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고삐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서로 다투는 짐승들이 뿜어내는 입김과 자욱한 먼지구름에 숨이 막혀 소녀가 어쩔 줄 모르고 고삐를 놓으려는 찰나 바로 옆에서 듬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힘줄이 두드러진 갈색 손이 겁에 질린 말의 재갈을 붙드는가 싶더니 금세 말을 솥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아가씨,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소녀를 구해낸 청년이 정중하게 물었다. 소녀는 눈을 들어 청년의 시꺼멓게 그을은 얼굴을 바라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 난 정말 놀랐어요. 소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폰초가 소떼를 보고 놀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안정에서 떨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청년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키는 훌쩍 큰 데다 매섭게 생겼고 힘센 얼룩말을 타고 있었다. 그리고 거친 사냥꾼 옷에 긴 소총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혹시 존 페리어 씨 따님 아니십니까? 청년은 말했다. 아까 페리어 씨 집에서 말을 타고 나오시는 것을 보았지요. 아버님을 뵈면 세인트 루이스의 제퍼슨 호프 씨를 기억하고 계신지 물어봐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페리어 씨가 맞는다면 아가씨의 아버님과 우리 아버님은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직접 와서 물어보지 그래요? 루시 페리어는 새침하게 물었다. 젊은이는 내심 그 말이 반가운 듯 검은 눈에 기쁜 빛이 가득했다. 그러죠. 우린 2달 동안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을 방문할 만한 몰골은 아닙니다. 아버님은 우리 보시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한테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요. 루시는 대답했다.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만약 그 소떼가 날 밟고 지나갔다면 아버지는 평생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년이 말했다. 당신이? 글쎄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었을 텐데요. 당신은 아직 내 친구도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젊은 사냥꾼의 구릿빛 얼굴은 어두워졌고 루시페리어는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루시는 말했다. 당신은 이제 내 친구가 된걸요. 우리 집에 꼭 와야 해요. 나는 얼른 가봐야겠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믿고 일을 맡기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럼 안녕. 안녕. 청년은 챙이 넓은 맺고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소녀의 작은 손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소녀는 말머리를 돌린 다음 말을 채찍질하여 넓은 신장로를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 뒤로 한 줄기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젊은 제퍼슨 호프는 과묵한 동료들과 함께 계속 말을 달렸다. 이들의 일행은 은광을 찾아서 네바다 산맥을 돌아다니다가 자신들이 발견한 광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조금 전의 돌발 사태가 그의 관심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까지만 해도 그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광산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에라의 산들바람처럼 솔직하고 건강한 예쁜 소녀를 본 순간 활화상 같은 정열을 간직한 그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다. 소녀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는 자신이 삶의 한 고비에 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광 개발이든 뭐든 방금 눈앞에 나타난 매혹적인 소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른 사랑은 소년기의 변덕스러운 환상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전제적인 기질을 가진 한 남자의 거칠고 강한 열정이었다. 그는 무슨 일을 하건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사랑이 인간의 노력과 끈기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기필코 그것을 쟁취하고 말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청년은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에도 수없이 존 페리언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이제 농장에서 친근한 얼굴이 되었다. 유타주의 골짜기에 갇힌 채 일밖에 몰랐던 존은 지난 12년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왔다. 이 때문에 제퍼슨 호프의 이야기는 존 페리어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도 매혹적인 것이었다. 호프 청년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척민 노릇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초기의 평온한 시기에 일확천금을 하거나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기이한 얘기를 많이도 알고 있었다. 또한 탐사 활동을 한 적도 있고 덫 사냥꾼, 은광 개발업자, 목동 노릇을 한 적도 있었다. 무슨 흥미로운 모험이 있을 만한 곳이면 제퍼슨 호프는 만사를 제치고 그곳으로 달려갔었다. 늙은 농부는 곧 호프라는 청년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하게 되었다. 그럴 때면 루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상기된 뺨과 행복으로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 소녀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이러한 모습을 못 보았을 수도 있지만 루시의 사랑을 얻어낸 젊은이는 용케 그것을 알아보았다. 어느 여름 저녁, 청년은 말을 타고 달려와 집 앞에 말을 세웠다. 집 안에 있던 루시페리어는 청년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다. 청년은 울타리 너머로 고삐를 던지고 뚜벅뚜벅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루시, 나 지금 떠날 거요. 청년은 루시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그윽한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같이 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소.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나랑 같이 떠나주겠소? 그게 언젠데요? 루시페리어는 얼굴을 붉히고 깔깔거리며 물었다. 기껏해야 앞으로 2달이요, 내 사랑. 2달 뒤에 와서 당신을 데려갈 테요.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거요. 우리 아버지는요? 루시는 물었다. 아버님께선 승낙하셨소. 물론 광산일이 잘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다셨소. 하지만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소. 물론 그렇겠죠. 당신이 아버지와 벌써 얘기를 끝냈다면 이제 됐어요. 루시는 속삭이며 청년의 넓은 가슴에 뺨을 댔다. 고맙소. 청년은 쉰 목소리로 말하며 몸을 굽히고 여자에게 입 맞췄다. 그럼 일은 결정된 거요. 여기 오래 있을수록 떠나기가 힘들어질 것 같소. 일행이 협곡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 내 사랑. 안녕. 2달 뒤에 오겠소. 제퍼슨 호프는 억지로 몸을 돌려 말에 올라타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여자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았다간 결심이 흔들릴까봐 겁내는 것처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 루시는 대문 앞에 서서 애인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루시페리어는 유타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